예, 저도 이 리눅스를 처음 접한 게 대략 한 94년, 95년 그쯤 되는데 95년쯤 됐었을 거예요. 그때 처음 접했던 배포판이 이 슬랙웨어 배포판이었고요. 옛날에는 뭐 이걸 제가 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얻었었던 건 아니고 그러기에는 좀 제한적이었어요. 많이 그 인터넷 상황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어디서 얻을 수 있었냐면 과거에 요즘은 좀 그게 거의 드물 텐데 컴퓨터 잡지라고 하는 잡지들이 있었습니다. 월간으로 발간되는 잡지인데요. 요즘 뭐 잡지라는 게 거의 없죠. 있어도 잘 보지도 않죠. 그죠? 물론 뭐 웹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의 돈 주고 잡지를 사본 적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적이 있나요? 돈 주고 잡지 사본 적이 있다. 꼭 컴퓨터 잡지 아니더라도. 없죠, 그쵸?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건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 뭐 새소년이니 소년중앙이니 이런 그 소년기용 잡지들도 있었고 뭐 다양한 잡지들이 많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 게. 그리고 이제 제가 20대 때 80년대에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약간 비튼 이름이죠.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든가 뭐 PC 사랑이라든가 뭐 다양한 종류의 그 컴퓨터 잡지들이 많이 나올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 애플 컴퓨터라고 하는 컴퓨터의 복제판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80년대 초반이었는데요. 제가 처음 애플 컴퓨터를 접한 게 83년이었거든요. 83년 맞나? 예, 83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런 컴퓨터 잡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하여튼 그런 컴퓨터 잡지들에서 이제 이 배포판을 디스크로 CD 아까 얘기했던 그 CD 디스크로 브록으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브록에 딸린 리눅스 배포판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이제 설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우리 학과 사무실에 우리 학과 홈페이지 만들어서 올린 거. 학과 컴퓨터에다가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학과 소개를 그 어느 학교나 학과보다도 거의 앞서서 제가 그런 홈페이지를 만들었었습니다. 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했던 게 이제 슬랙웨어 배포판이고, 슬랙웨어 배포판은 요거는 그 설치 단계가 그 GUI 환경이 아니고 다 명령어로 실행을 해서 설치를 하는 그런 배포판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좀 까다로웠습니다. 명령어도 잘 알 수 있어야 되고, 또 설치를 할 때 그 자기의 시스템에 따라서 실행해야 되는 명령어들이 조금씩 다 달라져요. 그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자기가 그 명령어를 정확하게 거기에 맞게 입력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는데 어쨌든 그것도 뭐 하여튼 몇 번의 그 시행착오 끝에 것들을 해서 했던 기억이 나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데비안이라든가 레드햇 이런 것들은 설치 단계부터 GUI로 설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왔던 거고요. 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해보면 알겠지만 이제 레드햇 기반의 배포판인 락키 배포판으로 할 예정이고요. 이 레드햇도 제가 이제 처음에는 슬랙의 배포판을 이제 그렇게 브록으로 잡지사에서 내놓더니 한 1, 2년 지나니까 이 슬랙웨어가 사람들이 이제 많이 어려워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명령어 실행해야 되고 해서 어려워하니까 레드햇 배포판으로 바꿔서 브록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걸 또 써봤죠. 그걸 써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90년대 중반 후반에 시스템 운영이라는 과목, 그때는 OS 운영이라는 과목이구나. OS 운영이라는 과목을 만들면서 이 리눅스 설치하는 걸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수업에. 그때는 이렇게 VMware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멀티부팅이라는 방법으로 디스크를 하나 더 껴놓고 그 디스크를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윈도우가 부팅이 되게 하거나 리눅스가 부팅이 되게 하거나 그렇게 하는 설치 방법을 했었는데, 그때는 리스크가 사실은 많았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걸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기본 디스크에다 설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디스크가 싹 지워지고 거기에 리눅스가 설치가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실습을 못 하는 거지, 리눅스 말고는.
평소에는 윈도우를 써야 되는데 그게 다 지워져 버리고 없으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그 컴퓨터는 이제 윈도우를 다시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았었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만 해도 이 레드햇이 다 공개로 그냥 무료로 누구나 쓸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레드햇도 성장이 되고 더 커지면서 더 강력해지고 더 기능을 뭐랄까 또 보강하고 또 기업에서 쓸 수 있을 만큼 아주 단단한, 그러니까 그 결함이 없는 그런 안정된 운영 체제로 만들고 또 지원 인력도 많이 보강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상용화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용화돼서 지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상용으로 쓰려면 이제 유료로 쓸 수밖에 없는 운영 체제가 이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 체제고요. 그렇지만 아직은 여전히 그것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는 있다 하는 거죠. 100% 똑같이 이용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라이센스 문제들이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운영 체제들이 이제 오라클 리눅스라든가 럭키 리눅스라든가 또 알마 리눅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SU 리눅스라든가 뭐 안녕 리눅스 이런 것들은 이거는 국내의 그 개발자들이 이걸 기반으로 한 그 공개 운영 체제들이야. 이 중에서 이제 럭키 리눅스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해볼 거고요. 알마 리눅스는 어제 그 통신 프로토콜 분석을 해봐서 알겠지만 이게 실행이 될 때 그 알마 리눅스라고 뜨죠, 그죠? 럭키 리눅스나 알마 리눅스나 거의 비슷한데 이제 다른 진영에서 그 다른 단체죠. 그러니까 다른 단체에서 레드햇의 소스를 각각 받아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한 거다. 커스터마이즈라고 해봐 이제 거의 그 뭐라 그럴까? 저작권의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만, 뭐 예를 들면 로고라든가 이런 것들 그래픽이 다 이제 레드햇 것들로 돼 있었을 테니까 그런 것들 다 빼는 식으로 이렇게 바꾼. 나머지 다른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그냥 바이너리로 거의 똑같은 그런 운영 체제입니다. 그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에 또 이 페도라라고 하고 센토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 어제 그제 K 뭐 통신사의 그 소액 결제 그 해킹건 기사 본 적이 있죠? 네, 혹시 그 뭐 뉴스나 동영상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뉴스 기사를 내면서 그 영상 자료 화면 중에 그 K모사의 그 통신 그 시스템 관리 컴퓨터 서버가 그 콘솔이 딱 화면이 잡힌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지금 현재 그 해킹 당한 그 컴퓨터의 그 자료 화면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미 어디선가 그 뭐 보도를 하거나 홍보를 할 때 그 가지고 있었던 그 자료 화면이긴 할 텐데, 거기에 그 화면에 뜬 그 운영 체제가 바로 이 레드햇 운영 체제고 어떤 거냐면 센토S입니다. 이 센토S인데 그게 그 화면에 뭐라고 나오냐면 센토S 5.2라고 나왔어요. 5.2. 5.2면 버전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지금은 지원도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레드햇이 이게 10.0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올 상반기에. 이 5.2면 뭐 2000년대 2010년대 초반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벌써 한 10여 년 지난 그런 OS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지금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정말 이 자료 화면이 언제적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 거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 커뮤니티에 글 올라온 거 보면 저런 OS를 쓰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킹 당하지, 뭐 그런 식으로 막 조롱을 하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는데 아마 설마 지금 거는 아닐 거예요. 설마 아니겠죠.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더군다나 이 센토S는 말이죠. 엔터프라이즈 그 용으로 이렇게 상용화된 OS도 아닙니다.
센토S는. 이게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이 레드햇 계열의 운영체제가 만들어지는 그 흐름은 우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메인이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 페도라가 첫 번째입니다. 이 페도라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이 레드햇이 그 재정 지원을 하긴 합니다만 레드햇이라는 회사와는 독립적인 단체예요. 커뮤니티죠. 그래서 거기서 레드햇을 목표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목표로 배포판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새로이 나오는 소프트웨어들을 그러니까 프리 소프트웨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배포판을 만들어요.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그게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만든 페도라 배포판이에요. 이거는 최신의 소프트웨어들을 가능한 한 많이 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한 그런 운영 체제로서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계속해서 이제 테스트를 하죠. 커뮤니티의 그 개발 인력들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배포판을 다운로드 받은 이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이제 페도라 리눅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아마 페도라 버전을 보면 10.0이 넘어갈 거예요. 거기는 또 다른 넘버링 체계를 쓰기 때문에 10몇 정도 될 것 같은데 맞나? 들어가 봅시다. 지금 현재 배포판의 버전이 레이티스트 릴리즈가 42군요. 버전이 엄청나게 올라가 있죠. 물론 이것이 이제 레드햇하고 1대1로 매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만큼 빠르게 리볼빙이 되고 있다. 페더럴 리눅스 42 릴리즈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빌드해서 배포판을 내고 또 많은 커뮤니티 유저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테스트하고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고 검증이 된 것들을 모아서 어디로 넘기느냐. 과거에는 바로 이제 레드햇이 그걸 가져다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고 하는 상용 배포판을 만들었어요. 이게 과거 방식이에요. 불과 한 3년 전, 4년 전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배포판에 그 소스를 그대로 가져다가 센토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무료로 배포를 했습니다. 이거 프리예요. 여기서의 프리는 무료죠. 센토스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레드햇을 그대로 뭐 이것도 아까 되겠지만 이제 그런 라이센스 문제가 되는 뭐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것들, 로고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제 1대1로 매칭이 되로 그렇게 해서 무료로 배포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레드햇이 상당히 대인배였죠. 어떻게 보면 대인배였고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책이 돼 있었고 이 많은 재정 지원도 이 레드햇으로부터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한 이유가 물론 이제 레드햇 자체가 또 자기네 그 배포판의 그 유저들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그런 전략도 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기술 지원이 필요 없는 좀 영세하거나 개인들은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돈 주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걸 많이들 써보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센토스도 그러니까 이 레드햇 리눅스처럼 아주 충분히 검증되고 안정된 그런 운영 체제다. 기업에서 쓸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거의 동급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었던 OS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K모사의 그 통신사에서 사용하던 서버도 그래서 아마 이 센토스를 썼었을 거예요. 이걸 돈 주고 사기가 부담이 돼서. 물론 아주 중요한 곳에는 이제 그 레드햇을 샀겠지. 그러나 그 중요치 않은 그런 서버들은 또 그것들까지 다 돈 내고 사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레드햇 대신에 센토스를 썼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몇 년 전에 레드햇이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우리의 그 안정화된 고급의 운영 체제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너무 그 뭐라 그럴까? 너무 좀 야박하니까 말을 돌려서 했습니다. 말을 돌려서 어떻게 했느냐?
더 이상 CentOS를 이렇게 운영하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 1번에서 이제 이게 2번이 아니고 좀 더 안정화된 그 운영 체제를 얻기 위해서 페도라에서 페도라의 결과를 CentOS로 가져가서 CentOS에서 충분히 검증을 더 하고 100% 검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 반영하겠다. 이렇게 정책을 바꿨어요. 그렇게 된 결과 더 이상 CentOS를 레드 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같다 이렇게 보기가 어려워진 거지. 그전에는 이미 충분히 검증된 것을 자기네가 상용화해서 판매하면서 그 소스를 CentOS에다 넘겨서 CentOS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CentOS 자체도 100% 뭐랄까 보장이 되었는데 이제 CentOS에서 안정된 결과를 가져와서 레드햇을 만들다 보니 여기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CentOS에서 아무리 충분히 검증이 됐다 하더라도 레드햇에 와서 자기네가 상용화시키는 순간 뭔가 바뀌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으로써 이제 CentOS를 쓴다고 해서 레드햇을 쓰는 만큼의 충분한 안정도라든가 신뢰성을 얻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레드햇에 대한 레드햇 회사에 대한 비난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그러겠다는 걸. 그래서 거기에서 실망한 이 CentOS의 프로젝트를 참여하던 인력들이 대거 탈출을 했습니다. 야,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탈출을 해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로키 리눅스, 알마 리눅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만들어진 지 지금 한 3, 4년 정도 되는데 그럼 얘네들은 뭐냐? 이 레드햇의 리눅스의 그 소스를 가져다가 알마, SU 이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레드햇과 똑같이 뭐랄까? 그 안정성이나 보안성이나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증된 것들이죠. 네. 그러면 예전과 달라진 게 뭐냐 한 거죠. 예전과 달라진 게. 그거는 이런 겁니다. 이 CentOS라는 프로젝트가 물론 그 레드햇과 독립적이긴 하지만 레드햇에서 어느 정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긴 했었어요. 재정적인 지원이라든가 기술적인 지원들 이런 것들 좀 해주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그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레드햇의 그 더 종속적인 그런 것들이 된 거죠. 왜? CentOS의 결과물이 레드햇으로 가기 때문에 더 지원을 많이 하면서 강제화된 거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CentOS가 뭐 하든 말든 이었는데 이제는 CentOS가 결과물이 나와야 레드햇이 만들어지니까 조금 더 레드햇에 종속이 된 거고 그 반면 락키라든가 알마 이런 그 프로젝트는 레드햇과는 어떻게 보면 뭐 소스를 갖다가 쓴다는 거 외에는 뭐 재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절연이 된 상태예요. 아무런 지원이나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요. 레드햇으로부터 자체적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레드햇이 여전히 왜 로키나 아니면 알마가 소스를 가져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할까 하는 그 물음이 오죠. 그죠? 그게 허용이 되는 거야? 했을 때 그 부분은 그 라이센스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 그 어떤 뭐 빈틈이 있기 때문에 레드햇 소스를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빌드해서 배포판을 만드는 것 자체는 뭐 그것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레드햇으로부터의 기술 지원을 받는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과거의 CentOS처럼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여전히 레드햇 엔터프라이즈의 리눅스와 동등급의 그 배포판이라고 볼 수 있는 로키 리눅스나 알마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레드햇만큼의 어떤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여전히. 그거는 뭐 과거의 CentOS도 마찬가지였고요. 네, 그런 뭐 배포판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나요? 좀 뭐 여러분들이 뭐 재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배포판들을 쓰느냐 하는 걸 얘기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 각 그 배포판 유명한 배포판별로 어떤 유저들이 쓰느냐
하는 것들 이렇게 사진으로 좀 해봤는데요. 이 중에 이제 뭐 페도라, 센토스, 그다음에 우분투, 그다음에 뭐 데비안, 슬랙웨어, 레드햇은 따로 없네요. 그죠? 그다음에 또 민트, 이런 그 유저들을 보면 딱 그 유저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대상으로 하는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런 그 배포판을 많이 쓰는구나 하는 것들이 딱 눈에 들어오죠. 그죠? 예. 이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조금 기술적이긴 얘기긴 한데, 나중에 그 다른 섹션에서, 다른 챕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그러면 이런 OS, 리눅스뿐만 아니고 비단 윈도우즈도 뭐 대부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구성들이 되어 있느냐, 이것도 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도 자주 나와요. 물론 앞에 것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챕터에서도 지금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OS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 구성 요소들은 각각 어떤 일을 하느냐, 즉 OS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컴퓨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앞에 그림에서 나와 있는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적인 컴퓨터 구성을 얘기하고 있죠. 그럼 그런 하드웨어가 있으면 하드웨어만 있어가지고 컴퓨터가 동작을 안 하죠. 당연히 이제 거기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컴퓨터가 동작을 할 텐데, 그런 컴퓨터 하드웨어 기반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럼 그 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뭐 브라우저라든가 뭐 아니면 그 파워포인트, 뭐 엑셀, 아래 한글 뭐 등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응용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응용 프로그램은 그 운영 체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초록색 이만큼이 운영 체제 배포판이라고 하면 뭐 윈도우즈든 리눅스든 이렇게 그 운영 체제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엣지 브라우저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운영 체제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윈도우즈에. 과거에는 얼마 전에는 그게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내장이 돼서 그게 뭐 독점 논란이 일어가지고 그거를 운영 체제에서 이렇게 배제시키기도 하고 그랬어요. 또 미디어 플레이어 같은 것도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것들을 지금은 사용하게 그렇게 해주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미디어 플레이어나 뭐 브라우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윈도우가 그걸 자기네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OS에 내장시켜 버리면 다른 회사의 브라우저라든가 뭐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경쟁에서 불리하다 이거지. 그래서 그 독점 방지 그런 것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걸 뺐었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 일반 유저들이 그냥 자기의 목적에 따라서 다양한 그 기능들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제 응용 프로그램인데, 이게 OS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별도로 파워포인트라든가 이런 거 운영 체제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구매해서 설치해야 되는 프로그램이죠, 그죠? 아래 한글도 그렇고, 뭐 곰 플레이어도 그렇고, 또 뭐 알약도 그렇고, 뭐 다 그렇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상용이나 공개 응용 프로그램들이죠. 응용 프로그램. 그러니까 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그 독립적인 프로그램들. 이걸 왜 두 개나 그려놨네? 네, 이건 과거의 그림이었군요. 그래서 여기 응용 프로그램, 여기 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뭐 패키지에 OS에 들어있을 수도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또 개별적으로 배포 판매되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필수 운영 유틸리티라고 해서 그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기본적으로 실행되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냐면 탐색기 같은 거 있죠. 탐색기, 그 윈도우 탐색기는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윈도우즈 안에 있는 파일들을 관리하거나 또는 뭐 파일들을 찾거나 검색해서 뭐 파일들을 찾거나 뭐 이름을 바꾸거나 삭제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컴퓨터를 기본적으로 사용하는데 아주 필수적으로 필요한 프로그램, 또는 제어판 같은 거, 그 시스템을 뭐 설정을 한다거나 뭔가 뭐 최적화를 시킨다거나 뭐 등등 이런 작업들을 할 때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필수 운영 유틸리티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운영 체제 안에 들어있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뭐 영어로 돼 있고 이건 이제 뭐 도서관이라는 뜻인데 도서관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통으로 누구나 가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전시를 해놓고 필요에 따라서 내가 갖다 쓸 수도 있고 다시 반납하고 그런 식이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뭐 책도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어떤 거냐 하면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에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불러와서 쓸 수 있는 그런 모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C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나요? 네? C 언어 프로그램 짜봤어요? 아직은 안 짜봤어요? 네, 그렇군요. 그게 좀 짜봤어야 얘기가 되는데 아마 이제 다음 시간쯤부터는 프로그램을 짜기 시작할 텐데 그 C 프로그램에서 제일 첫 줄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선언문이 있는데요. include stdio.h 라고 하는 라인이 아마 첫 라인에 들어갈 거예요. C 언어 거의 모든 C 언어의 첫 라인은 이걸로 시작합니다. include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포함시킨다 그런 뜻이죠. 포함시켜라. 뭘 포함시키냐? stdio.h라는 요거는 이제 .h는 헤더 파일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이 파일을 포함시켜라 하는 거고 이 stdio.h라고 하는 파일은 그럼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프로그램을 짜면 어떻게 되냐? 실행이 될 때 실행이 될 때라기보다 컴파일이 될 때죠. 컴파일이 될 때 실행 파일로 만들어질 때 이 선언문에 의해서 stdio.h에서 정의된 프로그램이 여기 따라 올라가요. 그래서 컴파일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하지 않아도 저기서 선언된 프로그램들이 같이 컴파일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같이 하나의 실행 파일로 만들어지는데 그럼 저 안에 뭐가 들어있냐? stdio라는 게 뭐냐면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표준 입력 출력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입력 출력을 사용하기 위한 그런 모듈들이 저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소프트웨어 모듈들이. 그래서 저 모듈들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그 결과물을 출력한다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입력받는다든가 예를 들면 키보드로 뭔가 입력을 받는다든가 프로그램에서 뭐 그런 거 짜봤겠죠? 여러분들이 뭐 1학기 때 뭐 파이썬에서도 비슷하게 프로그램 실행하면 그 실행되면 거기서 이제 내가 뭘 입력을 하면 그 입력에 대한 결과를 출력하고 뭐 이런 거 짜봤죠? 짜봤겠죠? 그럴 때 입력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그 결과를 출력한다든가 하는 거는 뭐 여러분들은 아마 뭐 파이썬에서는 출력하는 명령이 프린트인가요? 그죠? 프린트라는 명령인데 그 프린트라는 명령이 단순하게 그 한 줄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컴퓨터의 하드의 종류에 따라서 뭐 모니터라든가 이런 것들의 종류에 따라서 실행돼야 되는 그 안에 실질적인 코드들이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프린트라는 한 줄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프린트에 해당하는 실제 돌아가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어디 있느냐?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C 언어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stdio.h라는 헤더 파일에서 그 모듈을 불러오도록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그 프린트에 해당하는 실제 코드들을 다 작성하지 않아도 즉 이 화면으로 출력할 수 있는 출력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 자체는 실제로는 길이가 길단 말이야. 그걸 일일이 짜지 않아도 이미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불러서 쓸 수 있는 거죠. 프린트라는 명령 하나로. 이런 것들이 이제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있고요. 윈도우즈에서는 보통 그런 라이브러리 파일들이 momo.dll 이라고 하는 확정자를 가지고 저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일반 프로그램에서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듈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윈도우의 탐색기에 C 드라이브에 가보면
여기에 C 드라이브의 윈도우스 디렉토리의 폴더죠. 여기에 보면 시스템이라고 하는 시스템 또는 시스템 30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습니다. 이 폴더에 라이브러리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폴더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뭐 .dlal이라고 한 확장자의 파일들이 있죠. 그죠? 얘네들이 다른 프로그램에서 갖다가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공통적인 어떤 기능들을 가지는 라이브러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쉘. 영어로는 쉘이라고 쓰는데 대부분 껍질이라는 그런 뜻이죠. 껍데기. 그럼 뭐 껍데기가 있고 알맹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운영체제. 그 중에 껍데기 부분인데 껍데기라는 게 뭐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그런 포장이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이 쉘이 무슨 역할을 하냐? 운영체제가 있으면 맨 표면에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것을 가시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운영체제에 접근하는 표면은 어디냐? 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켜서 윈도우즈를 이용해서 뭔가를 실행한다 했을 때 그러면 뭐랑 만나는 거냐? 그러면 그 윈도우즈 운영체제의 다양한 구성 요소 중에 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 그 쉘이 예를 들면 GUI 같으면 이런 데스크탑 같은 GUI 같으면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이지만 이거는 지금 내가 프로그램을 만나고 있는 거지만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런 마우스 포인터가 있죠, 그죠? 이렇게 어디 갔어? 마우스 포인터가 제공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가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이런 게 다 쉘의 기능이에요. 쉘의 기능. 그래서 뭐 마우스 포인터를 뭐 클릭을 하면 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고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게 그 쉘의 기능이다 이거죠. 물론 포인터를 입력하는 것까지가 쉘의 기능이고 그러면 입력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것까지가 쉘의 기능이고 그럼 그걸 받아들인 그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에서 그걸 통해서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애플리케이션의 역할이죠. 그러나 그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고 그것을 보여주고 클릭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클릭을 했을 때 그 클릭 이벤트를 애플리케이션한테 넘기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쉘의 기능이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컴퓨터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 역할을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런 데스크탑 환경을 이렇게 구성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런 바탕화면이 있고 바탕화면에서 이런 메뉴들이 있고 그죠?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 메뉴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쉘의 기능이다 이거지. 사용자가 운영체제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뭐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렀을 때 이런 것들이 나오고 또는 뭐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이 프로그램들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쉘의 기능이다. 프로그램이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는 이것을 드래그하면 이렇게 움직이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 드래그의 입력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들도 쉘의 기능이다. 네. 그리고 그 창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실제로 움직이는 것 자체는 어떤 그 운영체제의 내부 기능이지만 그것을 움직이도록 그렇게 정의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쉘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이런 GUI 쉘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니고 지난번에 본 것처럼 여기에 터미널 한글이 터미널을 실행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런 까만 창이 떴었고 여기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 명령어가 실행이 됐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명령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롬프트를 놔주고 여기에 요거를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고 여기에 이제 컬서가 깜빡깜빡하죠. 이걸 깜빡깜빡하는 걸 컬서라는데 이제 컬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 타이핑을 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 IP config
이렇게 타이핑을 했을 때 그 타이핑한 문자가 다시 이 터미널에 나타나도록 하는 것도 이것도 쉘의 역할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엔터를 쳤을 때 이제 이 IP config라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것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서 이 IP config라는 거는 이제 그 컴퓨터에 들어있는 프로그램이구나, 윈도우즈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이구나 인식을 하고 그것을 실행시키도록 OS한테 이제 부탁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쉘의 역할이죠. 그러면 그것을 실행하는 거는 이제 그 안에 OS가 해주는 거죠. OS가 IP config라는 파일을 디스크에서 읽어서 실행시키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OS의 내부적인 일이고 이것을 실행하도록 요청을 하는 거는 이거는 쉘의 역할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실행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실행된 결과의 출력이 다시 이렇게 화면상의 터미널에 나타나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도 쉘의 역할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저가 어떤 일을 컴퓨터한테 시키고 또 그 시켜진 결과를 다시 출력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그것의 역할이 쉘이다. 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GUI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커맨드 환경일 수도 있고 그렇다 하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운영체제 전체냐 하면 그게 아니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커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커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뭐 GNU 프로젝트에서 유닉스-라이크한 운영체제를 개발을 하다가 지지부진하게 됐던 이유가 바로 저 커널이 개발이 되지 못해서 그것이 지지부진하게 됐다가 리누스 토발즈라는 분이 그런 커널을 개발을 해서 비로소 운영체제가 완성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아주 커널이라는 게 뭐 씨앗이라는 뜻인데 그만큼 씨앗처럼 씨앗이 그 식물의 유전체를 가지고 있는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 식물이 번식할 수 있는 계속해서 번식해 나갈 수 있는 그 핵심이죠. 그것처럼 이제 운영체제에서도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커널이라고 하고 이 커널의 역할이 결국은 아까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쉘이 뭐 예를 들면 키보드 입력을 받아들일 수 있으려면 키보드 하드웨어를 키보드를 입력했을 때 여러분들이 눌렀을 때 실질적으로 그 키보드의 신호가 어떻게 되겠어요? 컴퓨터 내부로 들어와야 되겠죠? USB 케이블을 통해서 컴퓨터 내부로 들어오고 그것이 이제 뭔가 그 들어온 입력이 I면 I 글자, 뭐 P면 P 글자라는 거로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이제 다 인식을 해서 컴퓨터 내에서 그것이 무엇인가 알아낼 수 있어야 돼요. 결국은 그건 어떤 하드웨어가 구동이 돼야 되는 거지. 키보드도 구동이 돼야 되고 그 키보드에서부터의 입력이 컴퓨터 안으로 들어와서 또 화면으로 이게 다시 출력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적인 동작이잖아요, 그죠? 이런 하드웨어를 컨트롤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바로 저 커널이 한다. 커널이라는 프로그램이 그 하드웨어를 관리를 해서 사용자가 어떤 그 동작을 하면 예를 들면 마우스를 움직이면 마우스 포인터가 움직여서 여기에 나타나게 출력을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드웨어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하드웨어를 구동을 누가 하느냐? 바로 커널이 한다. 또 프로그램이 실행되려면 예를 들면 컴퓨터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IP config 아까 실행했던 이 프로그램 같으면 이제 쉘이 이 IP config라는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걸 인식하고 키보드를 받아들이는 것을 쉘이 이해를 해서 IP config라고 사용자가 입력했구나. 그것을 인식하는 건 쉘이에요. 그럼 이 IP config가 뭐다?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판단한 건 쉘이 하고요. 그러면 그 IP config라는 게 프로그램인데 어디 있느냐?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찾아보시면 C 드라이브 밑에 윈도우스 밑에 IP config가 있거든요. ipconfig.exe가. 그러면 그 파일을 읽어서 실행시켜라까지가 쉘의 역할이고 그걸 그럼 실제로 읽어오는 건 하드디스크에서 그 파일을 읽어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프로그램이. 그죠? 그럼 그 하드디스크에 액세스를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디스크에서 저장되어 있는 IP config라는 게 읽히는 건 그 하드디스크가 하는 일이고 그럼 하드디스크에서 출력된 신호를 어디론가 가져와야 되죠. 어디로 가져와야 하냐면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메모리에 저장시켜야 돼요.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던 걸. 이렇게 이동시키는 건 또 누가 해야 되냐? 커널이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드웨어를 구동시키고 구동된 결과 나오는 것을 다시 메모리에 저장하고
그럼 저장하면 끝이 아니고 메모리에 저장된 게 실행이 되려면 또 그 메모리에 들어있던 것이 CPU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걸 또 CPU로 이동시키고 그러면 CPU에서 그게 해석이 돼서 실행이 되고 그 실행되는 건 이제 뭐 그 CPU의 역할이라고 하면 그렇게 되도록 어쨌든 이동시켜주고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누구의 역할이냐? 커널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드웨어를 컨트롤하고 메모리를 사용하고 CPU를 사용하고 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컴퓨터의 자원들을 원활하게 이용을 하는 그 역할이 이제 커널이다. 하드웨어들을 구동하고 메모리를 사용하고 또 그 메모리에 들어있던 프로그램 또는 데이터들을 CPU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이 이제 커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시작이라든가 실행 또 종료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 또 프로그램이 하나뿐만 아니고 동시에 컴퓨터에서 여러 개가 실행이 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면서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뭐 브라우징을 할 수도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동시에 할 수 있죠. 그죠? 그럼 그들도 마찬가지로 다 하드 디스크에 들어있던 프로그램이 당연히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메모리 램에 들어와서 또 CPU에서 그거를 각각 동시다발적으로 사실은 동시로 실행할 수는 없고 아주 빠른 속도로 순차적으로 아래 한글이 실행이 되다가 파워포인트가 실행이 되다가 웹브라우저가 실행이 되다가 유튜브가 실행이 되다가 이것이 아주 빠른 속도로 번갈아 가면서 실행이 돼서 우리 눈에 동시에 실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거든요. CPU가 그거를 동시에 순간적으로 똑같이 실행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게 누구 역할이냐? 바로 커널의 역할이다. 아주 빠른 속도로 그 프로그램들이 램에서 읽혀서 CPU에서 순차적으로 실행되되 그들 간에 헷갈리지 않게 계속 마치 연속적으로 따로따로 실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의 출력도 모니터 상에 서로 충돌이 되지 않게 아래 한글의 출력과 그다음에 뭐 파워포인트의 화면 내용과 유튜브의 영상이 하나의 모니터 상에 하나의 그래픽 카드를 통해서 다 동시에 또 사운드 카드의 사운드도 동시에 나오게 뭐 이렇게 구동시켜 주는 게 누구냐? 바로 커널이다 이거지. 프로그램에서는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 프로그램 자체가 뭐 하드웨어를 건드려서 뭐 모니터에 출력을 시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그냥 출력해달라만 얘기하면 그런 출력은 사실은 이제 커널이 알아서 해주는 거죠. 뭘 해서? 하드웨어를 구동을 해서. 네, 뭐 이렇게 그 다양한 그러니까 결국은 컴퓨터를 실제로 움직이는 건 커널이다. 어떻게 보면 실제로 뭔가가 일어나도록 필요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프로그램이 돌아가도록 해주는 게 커널이다. 그만큼 핵심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OS의 기능에서 여기까지 질문이 있을까요? 없나요? 이거 중요한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리눅스로 할 수 있는 일들, 뭐 다양한 일들도 할 수 있다. 뭐 서버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서버들, 뭐 AI든 뭐든 뭐 하여튼 뭐 다 가능하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에도 이제 운영체제로서 많은 네트워크 장비들을 아직은 안 배웠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통신 시스템 분석하면서, 통신 프로토콜 분석하면서 배울 건데요. 다양한 그 네트워크에 사용하는 장비들도 대부분 요즘 리눅스가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리눅스를 잘 알아야 되죠. 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그 컴퓨터가 내장되는 그런 다양한 장치들, 뭐 네트워크 장치뿐만 아니고 이제 가전제품이라든가 가정의 홈 오토메이션이라든가 공장 자동화라든가 뭐 IoT, 로봇, 드론, 뭐 라즈베리파이 같은 그런 것들, 뭐 휴대폰, 뭐 다 또 의료기기 뭐 등등, 또 슈퍼컴퓨터 뭐 등등, 뭐 다양한 것들이 리눅스를 운영 체제로 사용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시스템 관리자로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일반 유저로서의 운영체제 사용자, 즉 리눅스 사용자가 아닌 이런 관리자로서의 이 운영체제의 사용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목표다 그랬죠. 이번 학기, 그 다음 학기에 서버 구축 뭐 등등.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 중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업무 자동화, 문서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물론 이 리눅스를 이용해서 명령어를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부하겠지만 그냥 단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굳이 그냥 계속 내가 필요 때 명령어를 실행하는 게 아니고 미리 프로그래밍화 시켜서 그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뭐 시스템 관리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냥 따로따로 명령을 실행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한 스케줄링에 따라서 자동화시켜서 그때그때 뭐 하루에 한 번씩 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을 백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프로그램들을 갱신한다든가 업데이트한다든가 또는 어떤 모니터링 결과를 실행 결과 어떤 그 기록들을 뭐 문서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내가 그때그때 명령을 실행하지 않아도 이렇게 자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이제 여기에는 앞으로 그 AI 기술이 여기에 이제 많이 그 같이 결합이 돼서 좀 더 편리하게 그런 것들을 자동화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문서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어떤 작업을 했으면 그 작업을 한 것들에 대해서 다 그 기록들을 문서로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데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들이 기록이 있어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난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다 이렇게 처리해서 이런 결과를 얻어냈고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도 소명할 수 있겠죠. 뭐 전에 그 뭐 해킹 사고 난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다 충분히 내가 그 규정에 따라서 업무를 제대로 진행을 했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뭔가 그 면책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네가 일을 제대로 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따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 때문에 문서화는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엔지니어들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서화를 하지 않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은 워낙에 일에 골몰하고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기록을 남기거나 문서화시키거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다 해놓고도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소명을 할 방법이 전혀 없어지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문서화 예, 강조를 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해야 되겠네요.